네, 오늘 트럼프 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 연설. 저희 뉴스인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과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라는 이 발언. 이것을 군사적으로는 어떤 해석이 가능한 것인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 점점 수위도 높아지고 빈도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군사적인 옵션으로 기울고 있는 것인지 전문가들의 분석을 듣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핵 추진 잠수함이 합의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일단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현 정부는 핵 추진 잠수함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죠. 이 핵 추진 잠수함 어떤 것인지, 어떤 군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 듣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초대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그리고 군 출신입니다.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 연설.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기자들을 하고 그냥 만나서 하다가 나온 얘기가 아니라 연설문을 쓴 작심한 그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제 나왔던 매티스 국방장관의 서울에 중대한 위협이 없는 군사 옵션이 있다라는 발언하고는 또 좀 결이 좀 뉘앙스가 다른 것처럼 느껴진 발언입니다. 자, 우선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듣겠습니다. 일단은 일반 정상이 아니고 일반인으로서도 사실 하기 힘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인 수사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아마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미국 외교안보라인, 우리가 크게 이제 입을 좀 봐야 될 사람들이 틸러슨 장관, 국무장관, 그리고 매티스 국방장관, 맥마스터 안보보좌관, 그리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 대사, 이 정도 네 사람이 이제 주로 발언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근데 틸러슨 장관이야 외교 라인이니까 좀 그렇다 하시지만 나머지 세 사람 입에서 강경 발언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맥마스터 보좌관과 니키 헤일리 대사 입에서는 외교적 해법이 실패하면 군사 옵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안 되면 최종적으로 군사 옵션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매티스 국방장관은 서울을 중대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옵션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중대 위험이란 얘기는 중대한 위험이라고 하는 걸 좀 나눠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뒤집어 얘기를 해보면 우려스러운 발언이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완전 파괴는 지금 대상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완전 파괴가 아니고 북한이라고 하는 전체를 통칭을 해서 말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북한 주민과 북한 지역 전체를 괴멸시킬 수 있다라는 상징적인 용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듣기에 따라서는 사실은 무고한 여러 가지 관계없는 시대들이나 어떤 인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까지도 할 수 있다는 의지로 들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취지는 강력한 경고라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 헌법상 잠재적인 북한은 우리 영토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달가운 내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기호 교수님께서는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이 군사적으로는 어떤 맥락이라고 해석하셨습니까? 현대전에서는 그 완전 파괴를 목표로 하지 않고 핀포인트 타겟 또는 클린 빅토리라 그래서 선별된 핵심 표적만을 외과수술식으로 정확히 타격합니다. 그래서 토탈리 디스트로에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이 말을 군사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김정은 지도부와 핵미사일 시스템, 미국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표적들을 완전히 제거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외교적인 수사로 해석되지 않는 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굉장히 공을 들였다 그래요. 의도적으로 작성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자들하고 회견한 것도 아니고 트위터에 얘기한 것도 아니고 193개국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이 모인 유엔 총회에서 약 200여 명의 정상들과 외교장관들이 모인, 국제기구 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미국의 대통령으로 한 연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선천포고성이 있는 최후의 경고성 같은 굉장히 무게가 있는, 실행 가능성이 있는, 이제 아까 조 연구위원님 잘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외교 라인은 틸러스 외교장관도 이제는 외교 수단도 다 소진돼 있다, 군사적 옵션밖에 남은 게 없다고 말할 정도로 외교 안보 라인도 다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그걸 더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매티스 국방장관 입장에서는 서울이 그렇게 크게 피해 안 보는 범위 내에서 북한의 그 핵미사일도 제거하고 지도부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군사적 옵션을 가지고 있다. 이 뒷받침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김 교수님의 해석은 북한 뭐 전역을 완전히 제거하겠다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김정은 정권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라는 그런 뜻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라고 보셨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현대 전쟁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쟁에 나면 6.25처럼 땅 뺏기서 이렇게 밀고 갔다 밀고 오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안 하거든요. 현대는 해공군력과 미사일에 의해서 처음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 중요한 표적들만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지. 물론 거기서 이제 부수적 피해가 안 따를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게 북한 전역이 다 공멸되는 그런 방식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연합사에서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그럴 때도 네.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 그 오늘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이것이 북한 인민들이 그들의 그 정권 지도자들과 함께 절멸될 수도 있다는 신호를 줬다, 신호를 보낸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중대한 것이다라는 그 평가를 했더군요. 이것이 어떤 북한 내부를 겨냥한 발언일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예,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에는 뭐 잘 안 알려져 있지만 미군의 최근 동향을 보면 이 북한의 지도부와 주민을 분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하는 정황들이 나타나거든요. 이제 심리전이죠, 일종의 말하면 미군 차원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번에 메시지는 사실은 엄밀히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은 미국에 있질 않아요. 어느 초강경 국가도 뭐 한 지역을 초토화할 수는 없죠. 일반 모든 그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러면 지도부 제거, 그다음에 핵미사일 시설, 그다음에 이 북한이 반격할 수 있는 수단들이죠. 그러니까 스커드나 노동, IRBM 화성 계열 미사일들, 기지들, 그다음에 휴전선에 있는 방사포나 야포 부대들 서울을 공격할 수, 이 정도를 이제 뭐 공격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굳이 북한이라는 김정은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은 이유는 만일에 의도가 있다고 그러면요, 의도가 있다고 그러면은 결국 김정은을 버리지 않으면, 예. 그 김정은을 비핵화된 새로운 정권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네. 모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런 경고의 의미로 들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 엘리트들과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세력들과 또는 일반 주민들한테까지 들어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볼 수,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그 북한의 지배계층들하고요, 주민들한테 이런 것이 실제로 동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전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옛날과는 다르게 북한 내에 휴대전화가 최소 300만 대 이상이고요. 최근에 입국을 한 북한 이탈 주민을 보면 네. 지방 도시죠. 그러니까 청진이나 함흥이나 물론 대도시긴 하지만 이런 도시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수준만 해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학생들이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북한 당국이 정보를 통제하는 건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한 경로로든 특히 미국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 내에 유포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예. 본다고 그러면 뭐 그 확산은 시간 문제입니다. 예. 오늘 그 트럼프 연설할 때 북한 대사 자성남 대사가 시작할 때 좀 이렇게 자리를 떠나죠. 이게 보이콧을 한 거죠. 북한이 과연 그 다음에 그럼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했던 발언 중에 가장 강도 높은 발언이라고들 하는데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다음 북한의 수순은 어디로 갈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북한이 이제 그 미국에 대항하는 것처럼 하면서 대내 결속도 강화하고 핵보유국도 인정받으려는 목표가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핵 무력을 완성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러려면 지금까지 정상 각도로 화성 12형을 2차례 쏘고 이러는 것은 재진입 기술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군사적으로. 네네. 예, 그걸 시험하는 거다. 그렇게 보면 이제 화성 14형 본토에는 ICBM에 대한 재진입 기술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이제 그 더 완성하려면 실전 배치하려면 그런 게 남아 있고 실제로 또 김정은이가 선물 보따리를 여러 번 남겨주라, 선물 보따리를 주라. 또 그리고 또 이건 전주옥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렇게 엄포를 놨는데 설마 북한이 저래라 하지만 지난번 그렇게 해서도 6차 핵실험에 또 화성 12형 또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괌까지 이르는 3,700거리를 그러니까 북한이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화성 12형 또 14형 네. 그다음에 북극성 3형을 가지고 있는 그 SLBM 지금 그 침포급 잠수함이 그 원산 일대도 포착이 됐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거. 또 이제 지금 물론 6차 핵실험으로 거의 수소포탄 위력이지만 한 번도 뭐 EMP탄을 가지고 한다든가 해서 핵탄두 폭발 시험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뭐 계속 도발만을 전문으로 전공으로 하는 집단이니까요.
충분히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계속 도발의 수위를 계속 높일 것이다. 마이웨이 할 것이다. 예, 왜냐하면 더군다나 김일성이나 김정일 시대는 주변에서 수령동지 장군님하고 말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김정은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 늙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말을 할 수가 없고 말하면 쟤들이 나를 무시하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말을 못하고 늙은이들이 또 생명에 대한 애착심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완전히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일주일 간격으로 거의 핵미사일에 올인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경제와 핵무력을 병진해서 건설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 김정인의 행보를 보면 완전히 핵미사일에 다 걸게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건 지금 시간만 남겨놓고 있을 따름이지 그리고 그 진전되는 속도도 점점 짧아지고 있거든요. 네. 얼마든지 계속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자, 조금 전 저희가 그 보여드린 화면에 그 자성남 대사 맨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트럼프 연설 시작될 때쯤 되니까 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드린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세 개의 질문 중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김 교수님처럼 전망하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점점 도발의 수위를 더 그래도 높일 것으로. 그런데 지금 그 미국 정부 핵심 인사들의 그 발언 수위나 태도가 북한 6차 핵실험 전하고 그 후하고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다면은 그러면 점점 더 군사 옵션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완전히 무게 중심이 그쪽으로 기우는 것 아닌가라는 그 관측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기울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제가 우려하는 대목은 북한이 굳이 6차 핵실험할 필요성은 물론 이제 기술적 진보를 위해서는 해야 되지만 5차 핵실험 정도만 하더라도 기본적인 핵기술 개발의 한 사이클은 완성이 되거든요. 그럼 6차 핵실험은 사실은 위력 개선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핵 능력은 5차 핵실험이 달성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지도자라면은 그 정도 암묵적인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협상에 나서는 게 훨씬 유리하죠. 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명백하게 핵 능력을 가졌다는 게 공개되면 협상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걸 폐기하는 것 외에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을 감행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나 미국이나 협상이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이미 북한이 사실상 임계점을 침범을 한 상태인 거고 김정은 역시 딜레마죠. 왜냐하면은 지금 더 가속화한다고 그러면은 핵미사일 완성, 정말 북한 표현대로 핵무력 완성의 시기가 당겨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협상의 여지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미 6차 핵실험과 화성 12형의 정상 1차 발사가 결국 유엔 대북제재 2375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화성 12형을 15일 날 또 발사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유엔 규탄 성명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물론 이제 무모한 도발의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합리적으로 판단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화성 12형의 정상 발사와 6차 핵실험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긴장을 유지하면서 협상하는 게 사실은 가장 김정은 입장에서는 유리하거든요. 따라서 초고강도의 도발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나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중저강도, 그러니까 화성 12형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해에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나 혹은 신형 무기의 공개나 혹은 김정은의 군사활동 공개나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이제 그렇게 그 수순으로 가야 되는데 협상을 위해서라도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보는 길로 가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꽤 많이 게 있었죠. 문제죠. 예, 예. 자,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하나의 이슈가 바로 저희가 세 번째 질문으로 저희가 제시했었던 핵잠수함, 이게 뭐 핵무기를 실었다는 뜻이 아니라요. 그 원자력으로 추진하는 자체 동력을 원자력으로 하는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하고 이것을 미국하고 우리가 도입을 합의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 먼저 김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현재 지금 북한이 핵무력이 저 정도로 됐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스커드 핵미사일로 뭐 완전히 노동 핵미사일을 고각으로 쓰면 뭐 인질이 되어 있는데 전술핵 재배치도 안 된다. 자체적인 핵무장도 안 된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 확장 억제해 준다는데 미니트맨 3가 날라오면 30분 걸리거든요. 또 B2 스텔스나 B1B가 괌에서 날라와도 2시간이 걸리고요. 근데 북한 핵미사일이 날라오는 건 한 15분 정도면 끝나버리거든요. 예, 그렇게 되니까 뭔가 우리도 북한한테 은밀하게 한 판치 전략 매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한데 그것이 가장 좋은 게 핵추진 잠수함인데 보통 우리나라가 가졌거나 북한이 가져온 잠수함은
디젤을 배터리로 원료로 쓰기 때문에 예. 하루에 한 번씩 충전하기 위해서 올라와야 됩니다. 요 경유차군요, 경유차. 네네, 그렇죠. 네. 스노클이라서 수면 위로 이렇게 이걸 잔망경을 내놔야 됩니다. 스노클링이라는데 요때 이제 P3C나 이렇게 대잠 초객에게 바로 식별되면 바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잠수함은 되게 1200톤급으로 예. 공기 불효치에서 한 2주까지는 가거든요. 네네. 그러나 이걸 우라늄 같은 핵 원료로 쓰면 이론상으로 뭐 한 7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미국 같은 그 오하이오급 이런 거는 뭐 몇십 년 가도 사실은 그냥 답답해서 나와서 그렇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안에 뭐 어떤 미사일이 탑재돼 있는지 어디 와서 있는지 예.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한 미국 잠수함 같은 건 대개 6,000톤급, 18,000톤급 되면은 네. 이 수심 한 50m, 100m 그 아래까지 내려가거든요. 예. 그래야 거기서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거 발사해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 만들려면은 네. 최하 한 4,500톤급. 아무리 작아도 북한이 이제 2,200톤 고래급 심포함에다 뭐 한두 발 이렇게 심는다는 건데 네네. 3,000톤급 예. 그리고 프랑스의 뭐 바라쿠다급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4,500톤급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가능한 게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우리가 농축 우라늄을 20%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20%면 제가 그 20% 농축 우라늄으로 핵 추진 잠수함 연료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문제가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군사용으로는 사용 못하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것을 이번 원자력 협정 할 때 자위용으로 쓸 수 있다 그러면은 북한이 핵잠수함으로 우리를 위협하니까 북한이 핵미사일을 위협하니까 자위수단 차원에서 이용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미국이 확장 억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족쇄를 건 게 많거든요. 일본은 플루토늄 제초리도 허락해 줬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는 안 된다 그러죠. 전술핵집지도 나토 같은 데는 직접 해구도 적은데 거기는 200여 개나 같은 해구 있고 우리는 그것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야말로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미 간에만 원자력 협정 개정 합의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핵무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핵 자산이 우리 바다에 와서 저 핵 연료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럼 원자력도 하지 못해야 되겠네요. 원자력 발전하는 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네네. 원자력 발전소를 잠수함에다 원자력 그 엔진을 실었다. 네, 이렇게 예. 보시면 간단합니다. 네. 자, 저희가 그래서 조금 전 그 보여드린 그 입체 그래픽이 이제 그 디젤 잠수함, 그 경유차 같은 디젤 잠수함 옆에 이제 작은 건데 이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 거죠. 계속 네. 연료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올라가는 순간 저게 팩3 같은 미사일의 그 요격들 P3 대잠 초계기. 대잠 초계기에 예. 거기에 이제 그거가 탐지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럼 뭐 구축함이나 뭐가 바로 어뢰를 쏘죠. 잠수함만 잡는 비행기. 예. 그 떠다니죠 바다 위에. P3에 P3C나 P8 뭐 이렇게 포세이돈. 근데 지금 이제 그 옆에 있는 것은 핵 추진 잠수함. 저거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나오는 거지. 그냥 네.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무제한 바닷속을 다닐 수 있죠. 무제한 계속 있죠. 아주 깊은데도. 그럼 식량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거기 많이 싣고 다니죠. 우리는 이게 작은데 예. 북한은 더 작은데 네. 미국 잠수함은 그냥 연병장 같습니다. 축구장 같습니다. 18,000톤급 돼가지고 뭐 네. 엄청 많이 탑니다. 아, 거기 뭐 이렇게 필요하면 대부그루 같은 네이비스 16 같은 거 네네. 이런 것도 싣고 다니. 이거 몇 번 지난번에 부산도 왔다 갔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한 번 올라와서 승조원 교체하고 그럴 때 식량도 뭐 한꺼번에 장기간 걸 다 싣고 가면은 올라올 필요가 없는 거. 그렇죠. 예. 실제 크기도 저렇게 디젤 잠수함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까? 엄청나죠. 우리 디젤 잠수함 기껏해야 최고 우리나라 아직 3,000톤급이 없거든요. 예. 저거 무려 18,000톤급 아닙니까? 6,900톤하고. 네. 자, 이게 그러면 그래서 이제 북한한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 한 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좀 뭐 설명하실 거 있습니까? 예, 이게 왜 잠수함이 중요하냐면요. 그 물 밑에 잠수함이 숨어 있으면은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젤 잠수함은 디젤 엔진을 돌려서 축전을 한 다음에 그 전기로 모터를 돌리거든요. 예. 근데 디젤 엔진은 공기가 없으면 안 되니까 위로 올라와서 스노클링이라는 그 작업을 해서 이제 엔진을 돌리는데 망망대해에서 비행기에서 열상 장비로 보면 한 군데만 빨갛게 열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발각이 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수함이 209급, 214급, 그다음에 이제 차기 장보고 3, 배치 1급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 209는 1,200톤, 그다음에 214급은 1,800톤입니다. 네네. 9척 9척 체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 함정은 3척 체제입니다. 한 척은 작전, 한 척은 수리,
한 척은 훈련 및 교육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333 체제로 9척 9척인데 지금 18척이 진수가 돼 있죠. 근데 지금 건조 중인 3,000톤급 잠수함이 이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아직 진수는 안 했습니다. 건조 중입니다. 네네. 근데 여기를 3,000톤급 잠수함을 설계 변경을 하면 물론 이제 잠수함은 크면 좋겠지만 이제 SSBN이 있고 SSGN이 있거든요. SSBN은 지금 말씀하신 18,000톤짜리 전략 원잠이죠.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핵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거고요. SSGN은 좀 작습니다. 그거는 한 7,000톤 정도 되고 작은 거는 뭐 더 작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는 핵 추진이지만 핵미사일은 안 들어있어요. 일반적인 재래식 무기가 실려 있는데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게 프랑스에서 초기에 썼던 원자력 잠수함이 루비급이라고 네네. 2,600톤짜리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건조하고 있는 장보고 3 배추1이 3,000톤이거든요. 그러면 설계를 약간만 변경을 하면 우리가 세계 최초로 스마트 원자로라고 그래갖고 소형 원자로를 개발해서 이미 사우디에 수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설계 변경을 해서 두 개를 조합을 시키면 네. 그러면 이제 건조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언제쯤 건조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건조하고 있는 3,000톤급도 2020년대 가야 일단 진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설계 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일 한미 간에 합의가 돼서 설계 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5년은 걸립니다. 5년 걸리는군요. 예, 5년은 그래도. 걸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됐다. 그러면 군사 작전상 근데 이제 북한 해역까지 몰래 가서 거기서 바로 그 북한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거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뭐 이제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것도 있고 네. 우리가 발행한 뭐 홍상어 이런 어뢰 같은 거 예. 실을 수도 있고요. 예, 그 지금 현재 그 미국이 갖고 있는 잠수함은 몽땅 핵추진 잠수함이거든요. 네. 예, 이제는 이제 디젤 잠수함은 그 효과가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아니면은 잠수함으로서의 그 역할과 구실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은 이 근에 가까운 데에 와가지고 이 돌격하는 뭐 기뢰를 부숴나간다 이런 용어로 많이 쓰이는데 네. 우리가 그걸 상대적으로 이기려면 우리는 방금 쭉 말씀해 3,000톤급 이걸 설계 변경해서 핵추진 잠수함을 많이 만들어야 예. 뭐 하나라도 북한과 비대칭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우세한 게. 예, 그걸 뭐 원산 앞바다에도 놓을 수 있고 필요하면 평양 앞바다에도 놓을 수 있다 그러면은 네. 이건 뭐 상당히 위협적이 된 거 아닙니까? 예. 북한의 지금 그 또 하나의 비장의 무기가 SLBM이지 않습니까? 네.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 네. 그래서 거기에 핵탄두도 물론 실을 수 있고 그 미사일에다가. 그렇죠. 자, 그런데 그걸 이제 그 한 발밖에 지금 못 쏘게 돼 있으니까 2발 이상 쏠 수 있는 새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도 그건 네. 몇 톤급인 거죠? 지금 북한이 하는 게? 북한이 새로 건조하는 게 이거 찍힌 영상 사진으로 판독했을 때 네. 약 3,000톤급 된다 그래요. 비슷한 거군요, 지금. 예, 현재 있는 고래형에서 쏘는 거는 2,200톤급이라 그러거든요. 거기다 뭐 이게 하나 이렇게 심어가지고 쏘는데 그렇게 되면 한 2~3발 정도 할 수 있는데 예. 왜 3,000톤급이 해도 되긴 되는데 안 되냐면은 네. 이 톤수가 작으면 수심 밑으로 쭉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기껏해야 20~30m 수심에서 활동하면은 어뢰를 발사하거나 그럴 때 냉발사로 할 때는 좀 안전한데 네네. 잘못 발사하고 그러면 잠수함이 좀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잠수함 발사는 콜드론칭 방식을 하는 이유가 네. 이 물 위로 쫙 뽑아 올려서 위에서 이제 연소가 되게끔 하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 잠수함은 한 3,000톤급을 하고 필요도 하면 저희도 한 5,000톤급이나 4,500톤급 네. 추가로 또 해서 잠수함만이라도 북한 대비 상당한 우위를 가졌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 갖게 되면은 SLBM 싣고 다닐 수 있는 북한 잠수함도 탐지하고 막을 수 있는 그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북한이 동해에 보면 퇴조, 마양도 이런 데 이제 잠수함 기지가 있거든요. 심포 앞에. 예, 그 앞에 우리가 잠수함 매복을 하고 있으면 지가 못 나옵니다. 그렇군요. 예. 막말로 우리도 천하람 같이 네. 그냥 잠수함에서 딱 하고 아닌 척하고 와버리면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포가 되는 거죠. 예. 억제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조 박사님께 그러면 오늘 어쨌건 청와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 논의되진 않을 것이다라고 부인했는데 이번이든 아니면 가까운 시일 안에 한미 간에 이 문제를 합의하게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높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네. 사실은 이미 우리는 그 현무3라고 하는 순항 미사일이 개발이 돼 있어요. 그 현무3를 만일에 핵추진 잠수함에 탑재를 하게 되면 네.
사거리가 최대 1,500km거든요. 그럼 베이징이 서울에서 920km밖에 안 되거든요. 그 핵잠수함은 대략 한 3개월 정도를 훈련 자만 기간으로 잡거든요. 네. 왜냐하면 피로도나 식량 때문에. 그냥 뭐 황해나 동해에 한 척씩 잠항하고 석 달 동안 있으면 주변국이 한국에 대해서 사실 군사적으로 위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SLBM 대응뿐만이 아니라 북한이 핵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한국의 핵잠수함이 동해나 서해에 있게 되면은 김정은이 2차 보복 때문에 어렵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 변기로서 핵잠수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게 우리가 그걸 가지게 되면 예.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반발이 아주 극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그런 또 변수가 있군요. 예, 예. 네. 자, 복잡한 현안 사안이었습니다. 어쨌건 이번에 그 유엔 총회 계기 뉴욕에서 이 문제 어느 정도까지 진전될 것인지 무인 및 협의가 그리고 과연 한미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조금 더 그 문제는 추이를 지금 듣고 보니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